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B 스타캠프에서 기술적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해드릴 임종혁 전문가입니다. 기술적 분석, 먼저 이론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주요 핵심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이해, 활용을 통한 실전 투자 전략까지 연결 지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추세, 그리고 패턴에 대한 상세 분석, 그러니까 실전을 중심으로 한 상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투자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KB 스타캠프 기술적 분석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목차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요, 기술적 분석의 개념,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핵심 고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을 통한 매매 방법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3장에서는 실전 케이스 중심의 추세와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한 투자론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1장과 2장은 1부에서 1시간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의 개념, 그리고 핵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향후 주가의 전망을 예측하는 핵심 분석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제반 여건, 기업 실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배구조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CEO의 포텐셜 같은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예측한다면 기술적 분석은 심리와 가격에 의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과 파동을 예측하는 분석 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다우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은 찰스 다우라는 기술적 분석의 창시자며 월스트리트저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찰스 다우가 만든 이론인데요. 다우 이론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우 이론 자체가 추세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면이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론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우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우 이론입니다. 찰스 다우의 추세의 6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주식은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반복하게 되는데, 상승 국면에서는 매집 국면, 상승 국면, 과열 국면이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상승의 상 국면이고, 그리고 약세 장에서의 3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분산 국면이 있고, 공포 국면이 있고, 침체 국면이 있습니다. 상승 장에서의 상승 국면, 3가지 국면, 매집, 상승, 과열, 그리고 약세 장에서의 분산, 공포, 침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기적 경쟁 우위가 있는 우량주의 전반적인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을 예측하는데 아주 절묘하게 쓰임새를 쓰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국면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특정 매수 주체에 의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매집이 이루어졌으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겠죠. 그 상승 국면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은 나름대로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과열 국면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아주 파이팅 넘치게 상승 파동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 국면, 분산 국면 혹은 분열 국면을 하는데 보통 분열 국면이라 그럽니다. 분열 국면에서는 이동 평균선이 갈팡질팡합니다. 소위 말해서 추세가 꺾이기 직전의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산 국면 이후에는 공포 국면이 와서 주가가 수직 급락을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침체 국면과 매집 국면을 통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게 바로 다우 이론의 기본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 국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게 바로 다우 이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우 이론, 기술적 분석의 가장 고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우 이론을 활용해야겠죠. 이 활용은 그랜빌이라는 투자 전문가가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세 국면의 세 가지 국면, 1국면, 2국면, 3국면, 매집 국면, 상승 국면, 과열 국면. 이때는 일반 대중들은 매집 국면에서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전문가는 확신을 느낀다. 그리고 매집 국면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상승 국면 아닙니까? 상승 국면에서 대중은 공포를 느끼고 전문가는 확신을 느낀다. 그리고 뭐 상국면, 과열 국면에서 대중은 확신을 느끼고 전문가는 공포를 느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매집 구간에서는요,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둡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상으로 봤을 때, 뉴스플로우상으로 봤을 때 경기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은 흐름들이 예측이 되는 구간인데요. 이때는 이제 대중들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은 일반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로는 도저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근데 하지만 전문 투자자들은 향후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저점 선침에 나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들은 매집 국면에서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선견지망이 있는 투자자라면은 이 매집 구간에서 주식을 잘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참 좋은 성과가 나올 텐데요. 예. 자, 매집 국면 다음에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기는 호황이다. 뭐 산업의 어떤 업황을 분석하더라도, 그리고 각종 매크로 변수를 분석하더라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때는 소위 말해서 경기 호황 국면으로 가는 거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갖고 각종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할 때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도 대중들은 사실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천장이 아닐까, 이게 끝물이 아닐까, 그런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미 상승 국면을 통해 갖고 신고가를 돌파할 무렵부터 소위 말해서 과열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 사이클이 하락하는 일만 남은 시점에서 개인들은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확신을 갖고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과열 구간 이후에는 이제 분산 구간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역시 개인들은 열강을 합니다. 과열 구간과 분산 구간에서 열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려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과열 구간 혹은 분열 구간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크게 확대하신 분들이 많이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국면 거쳐서 공포 국면 왔을 때는 수직 급락이 나옵니다. 거래량은 급감을 하게 되고요. 예, 이때는 전문가들이 점진적인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포 국면을 지나서 침체 국면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 집단은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와 파동을 보고 해석하는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이 다우 이론의 활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찰스 다우와 그랜빌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상국면이 있습니다. 매집, 상승, 과열. 그리고 하락 상국면이 있습니다. 분산, 공포, 침체. 소위 말해서 강세 시장에서는 매집, 상승, 과열을 겪게 되고요. 약세 시장에서는 분산, 공포, 침체 국면을 겪게 됩니다. 대중 투자자들은
매집 구간에서 공포를 느끼고 전문가 집단은 매집 구간에서 확신을 느낀다. 그리고 상승 국면에서 일반 대중 투자자들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느껴서 소극적으로 매도한다는 거죠. 반면에 전문가들은 확신을 갖고 주가의 상승 파동을 아주 즐겁게 즐깁니다. 자, 상국면에서는 이제 과열 국면이죠. 근데 여기 와서 대중 투자자들은 확신을 느끼고 전문가들은 공포감을 느끼면서 점진적인 매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포지션은 철저하게 매집 국면, 침체, 매집, 상승 국면, 그러니까 침체 국면과 매집 국면에서 적립식으로 분할 적립식 매수로 좋은 주식을 바닥권에서 매집을 할 경우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점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개인 투자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됐건 하락장이 됐건 개인 투자들은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철저하게 1인칭 전문가 투자 집단 시점에서 다우 이론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우 이론을 활용해서 주가의 추세와 파동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성공 투자로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챕터를 통해 왔고 기술적 분석의 개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이동평균선의 정의가 뭘까요? 주가의 일정 기간 주가를 평균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지표화한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평균적인 주가의 흐름과 현재 주가의 상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핵심 기술적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곧 추세를 의미하고 그리고 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추세의 그리고 혹은 관성의 강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실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유는 이동평균선의 구조를 해석해서 향후 주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시장의 추세와 관성을 보여준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터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추세가 우상향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어때요? 추세의 강도 그리고 관성의 강도가 아주 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과열 상승 구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움직일 때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 되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아주 비일비재하게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추세 상승 국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동평균 위에서 꾸준하게 주가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특정 핵심 추세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주가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랜빌의 투자 법칙입니다. 그냥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그랜빌의 법칙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랜빌의 법칙을 활용한 실전 트레이딩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분석의 핵심 이론, 그랜빌의 법칙. 지금 보시는 이 지표를 보고는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실제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랜빌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시그널은 크게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도 시그널은 크게 4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매수 시그널 4가지와 매도 시그널 4가지, 이 총 8가지만 명확하게 인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 1, 매입 신호 1입니다. 매수 시그널 1이죠.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그죠? 이동평균선이 쭉 하락을 하다가 보합이나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도파할 땐 매입 신호다. 글만 봤을 때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제가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랜빌의 법칙, 매입 신호 1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제 코덱스 레버리지의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랜빌의 법칙, 매입 신호 1, 실전 케이스 연구입니다. 자,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사실은 그랜빌의 법칙은 장기 이평선을 이제 활용한다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장기 이평선을 활용해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투자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랜빌의 법칙을 활용할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보다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판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하향합니다. 계속 빠집니다. 빠지다가 특정 시점에서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보합 혹은 우상향 트렌드를 만듭니다. 그러더니 이 보합 및 우상향 직전의 이동평균선을 2012년도 11월 23일 날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주가의 흐름은 이동평균선의 향후 흐름을 추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 터닝하는 22일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랜빌의 법칙 매입 신호 1 실전 케이스 연구가 바로 나름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그랜빌의 법칙 매입 신호 2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는 매수다. 약간 좀 감이 안 오시죠? 자,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의 상승이 나름대로의 추세 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면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의 방향대로 수렴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 매입 신호 2 실제 케이스 연구입니다. 자,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이 나름대로 추세를 타면서 괜찮게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일시적인 급락 여파로 인해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하는 파동이 나오는데 특정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시가보다 종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양봉 이후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에 수렴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우상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그랜벨의 법칙 매입 신호 1, 2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입 신호 2,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에 수렴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면은 거기서 매수할 경우 수익이 날 수 있다. 예,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랜빌의 법칙 매입 신호 3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급격히 하락하다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시에는 매입 신호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추세선, 그러니까 핵심 추세선에서 지지가 되면은 반등이 나온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전 케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상승 파동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2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갭이 벌어지죠. 이격도가 확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20일 이평선과 주가의 이격도 축소 구간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다가 22선 근처에서 주요 지지대를 구축하고 치고 나가는 양봉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추세 반등 드라마를 연출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주요 눌림목 구간을 포착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매입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 매입 신호 4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다. 하향 이탈한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그건 이동평균선의 하락 트렌드보다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회귀하는 평균 회귀 본능을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다. 주가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도하게 급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유입돼갖고 되돌림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 매수 시그널 4 실전 케이스 연구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8일 날 어메이징하게 급락을 합니다.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의 주가 흐름 트렌드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가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일 이평선과 현재 주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소위 말해서 이격도가 지나친 친척운전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일 평균 가격과 현재 가격의 이격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벌어졌다. 주가가 너무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제 아무리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더라도 일시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가 바로 그랜벨의 법칙 매입 시그널 4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랜빌의 법칙 매수 시그널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시그널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매도 시그널 1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한 후 잘 상승하다가 이동평균선이 평행, 보합 혹은 하락 전환할 때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을 하향 돌파 시에는 매도를 하자. 맞습니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시그널 1, 매도 신호 1입니다. 실전 케이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멀쩡하게 잘 움직이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이 더 이상 상승을 못해요.
옆으로 깁니다. 그럼 뭔가 단기적인 추세가 훼손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드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음봉이 2014년도 6월 7일 날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나왔죠. 거래량도 100만 주 이상이 터졌습니다.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장대 음봉에 의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보합에서 하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추세가 당분간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 추세 이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락 추세가 됐건 상승 추세가 됐건 일정 부분 지속된다. 그런 기술적 분석의 명제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명제를 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우량한 상태에서 이탈했어요. 그 상태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도 하락하고 있고 그 방향에 맞춰갖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시그널 1, 실전 케이스 연구입니다. 바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하다가 특정 핵심 지지 추세 이평선이 우하향 터닝하고 있고, 그죠? 하락 전환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대량거래 장대음봉 나오고 있고, 대량거래 장대음봉 나온 상태에서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각종 정보가 쏟아져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시그널 2입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시,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위로 뚫고 나간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추세에 역행하는 반등파동이 나오는 거죠. 뭔가 좀 어거지로 소위 말해 수급발에 의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네, 그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동평균선 자체는 하향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뚫어도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 케이스를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자,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신호 2 실전 케이스 연구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삼성전자가 기술적 분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0일 하락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뚫네요. 뚫었어.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은 터닝을 못하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방향대로 주가가 결국에는 하락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기술적인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 방향의 수렴에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손실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시그널 3입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상향 돌파를 못하고 하락한다.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신뢰도는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이 꺾여 있어야 돼요.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꺾인 이동평균선까지 갔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음봉이 나온다. 종가 관리가 안 된다. 시가보다 종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접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전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시그널 3. 바로 삼성전자 케이스 또 봅니다. 또. 삼성전자가 이제 20일 이격가의 침체도가, 그러니까 20일 이격도의 괴리율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우하향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죠. 겉도입니다. 이제 보니까 21일 평선이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돌파 못하고 겉돌고 종가관리 전혀 못하고 음봉이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죠. 그랜벨의 법칙 매도 시그널 3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될 패턴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주요 추세들을 돌파를 못하는 종목군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벗고 종가관리 전혀 못하고 장대음봉 나눈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 매도 시그널 4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어요. 좋네요.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가격이 과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흥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세가 살아있는 걸 알겠는데 본인이 상승 추세인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오버슈팅, 지나친 과열 상승 파동이 나올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에 수렴하는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동평균선 가격 대비 너무 심하게 상승한 종목은 사지 말자, 물릴 수 있다. 혹은 매도하자, 혹은 비중을 축소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자, 실전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0일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지죠. 소위 말해서 과열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열,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이격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수반 안 되고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죠? 아마 이쯤 되면은 5일 평균 거래, 5일 이동평균선도 아마 상승 기울기가 이제 꺾이면서 하락할지 말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만 음봉이 나오고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수렴하는 파동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과열 상승한 종목은 다시 원위치로 컴백한다. 네, 그런 거를 나름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매도 시그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랜빌의 법칙을 활용한, 그랜빌의 투자 법칙을 활용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4가지 매수 시그널과 4가지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에요. 이동평균선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랜빌의 법칙을 모르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도 펀더멘탈을 중요시 하잖아요. 기초체력.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랜빌의 법칙을 모르고 매매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펀더멘탈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빌의 법칙을 모르는 기술적 투자자들은 펀더멘탈이 없는 투자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그랜빌의 법칙, 매수 시그널 4개, 매도 시그널 4개를 꼭 숙지하시면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투자론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을 분석한다? 재밌겠죠?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통해 갖고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지금이 하락 추세인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1개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시장의 주가의 방향을 예측한다는 거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세팅하는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인 추세 흐름을 포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적인 추세 방향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60일 이평선은 60일, 120은 120, 200일 이동평균선은 200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의 흐름을 지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방향성을 분석할 때 보통 이동평균선의 구조가 수직적으로 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승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정배열의 의미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그리고 중기 이평선인 60일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깔려있는 형태, 수직적으로 배열을 만드는 형태를 바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봐보세요. 정배열 트렌드가 유지된 구간에서는 중간에 뭐 흔들고 빠지고 뭐 이동평균선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그러지만 결과론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유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과거의 주가 궤적을 유심히 파헤쳐 보면은요, 나름대로 자칭 기술적 분석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큰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주가가 만들어졌는지. 정배열을 만들기도 하고 정배열이 망가지면서 역배열. 역배열은 정배열의 반대 개념입니다. 역배열로 전환하는 구조를 갖고 본격적으로 역배열로 만들어지면서 대세하락을 만들고, 역배열 구조가 나름대로 이제 교통정리가 되면서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슬슬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대상승하고, 그런 파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볼게요. 그러면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대세 상승했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입니다. 보통 직전 저항대를 이동평균선을 완성해서 돌파하는 종목군들은 대세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장이 도와줘야겠고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을 같이 적절하게 믹스를 시켜서 매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케이스 1입니다. 케이스 2입니다. 또 직전 저항대, 직전 박스를 정배열을 만들면서 돌파하는 종목, 이런 류의 종목은 정배열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대세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차트 분석하실 때 박스 상단을 정배열을 만들면서 돌파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계속 관찰해 보세요. 그 중에서 10개 중에 대여섯 개 종목은 시차를 두고 아주 큰 폭의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제법 아마 발견이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구조를 유지하면서 박스 상단 돌파할 때는요, 이동평균선끼리의 거리가 좁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동평균선끼리의 이격이 벌어지는 종목들은 약간 과열 상승하는 종목군들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 좁은 이동감, 정배열 구조를 유지하되 좁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격이 확대되면서 과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서의 끝물을 잡지 마시고 정배열 초기 구간 있죠. 이동평균선끼리의 거리가 좁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직전 박스 저항대를 돌파할 때, 그리고 그 박스가 6개월 정도 숙성된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 그때는 아주 좋은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 정배열 이후 대상승 케이스 3.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평선끼리의 거리가 좁습니다. 그리고 정배열을 완성하고 직전 저항대, 고착화된 아주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했던 박스 상단을 정배열로 돌파하고, 아까 거듭 강조하지만 이동평균선끼리의 거리가 좁아요. 좁은데 정배열입니다. 그러더니 대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 내에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드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 근데 소위 말해서 그거죠. 이 박스 안이 매직 구간이에요. 아까 다우 이론을 본다면은 이게 바로 다우 이론상의 매직 국면이고,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이 상승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너무 지나치게 상승하는 구간을 과열 국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뭐 20일 이동평균선 꺾이고 이럴 때를 분열 국면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상승 초입에서만 매매를 잘 하신다면은 과열 구간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을 단순히 보지 마시고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동평균선의 고전 이론인 다우 이론을 접목해서 보시면 참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정배열. 자, 이게 주제가 뭡니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분석해갖고 우리는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방향성. 정배열 초기 구간에 있는 종목이 직전 저항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상승 파동을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반대 개념이 뭐예요? 역배열. 역배열은 뭡니까?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장기 이평선 밑에 중기 이평선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있고, 단기 이평선 밑에 가격이 있다는 거죠. 첩첩산중이죠. 저항대가요. 그러니까 역배열 상황에서는 참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매물벽이 너무 심합니다. 5일선도 저항대, 22선도 저항대, 62선도 저항대, 122선도 저항대. 참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세요. 지금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구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이 봤을 때는 낙폭과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를 것 같아. 근데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데드크로스 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탈하는 구간. 이게 바로 언제 벌어졌죠? 2008년도 8월 12일 날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를 바닥으로 본다니까요. 바닥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 역별 상황이고 첩첩산중으로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죠. 소위 말해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랜빌의 법칙을 활용한다면은 지금 분열 국면이 온 거예요. 이미 22선이 꺾이면서 분열 국면이 왔고 62선이 꺾이면서 공포 국면이 왔는데 공포 국면의 클라이막스가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본격적인 하향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시적인 상승 파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쭉 빠지게 돼갖고 개인들은 어때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전혀 없는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낙폭과대주를 샀고 삼성전자 펀더멘탈 우수하고 삼성전자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보고 매매했는데 결과는 참담하다는 거죠. 제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수익 성과가 안 나오면은 그거는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역배열 상황, 특히 역배열이 완성되는 구간 종목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치고 빠지는 순발력이 있는 분들이야 들어가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종목을 롱텀으로 보고 매수하고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그 이전에 이미 5일선, 22선은 그냥 빠져 있어요. 밑에 깔려 있습니다. 다 매물대고 다 저항대입니다. 이럴 때는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 핵심 시총 상위 종목이고 업종 대표주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4월 20일경에 61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합니다. 이거 하향 이탈하기 전에 이미 5일선이 21선 이탈했고요. 그리고 22선이 62선 이탈했습니다.
200일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역배열을 논할 때는 200일선을 가급적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일선은 너무 중장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일선이 120일선을 데드크로스 함으로써, 하향 이탈함으로써 역배열이 완성이 돼요. 근데 역배열이 완성될 때 일시적으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반등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추세 자체가 중장기 추세 방향 자체가 엎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힘을 못 쓰고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배열 상태,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고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이 아까 다우 이론에서 봤던 분열 국면인지 공포 국면인지 침체 국면인지를 명확하게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분열 국면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물립니다. 왜? 분열 국면 다음에는 공포 국면이 오잖아요. 공포 국면 초기에 사면요 손실 엄청 커집니다. 공포 국면 막바지 국면에서 사는 건 버틸만 해요. 이동평균선이 구조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그램빌의 법칙, 다우 이론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분열을 걷고 우왕좌왕합니다. 이동평균선이. 그리고 결국 꺾입니다. 공포 구간, 주가가 수직급락 나옵니다. 수직급락 이후 침체 국면 5만 가지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악재를 공유합니다. 공개된 악재는 악재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침체 국면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진입하셔야지 수익이 나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한지주도 그랬죠. 신한지주도 2011년도 8월 31일 날 역배열 상태를 완성하고 일시적으로 횡보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하향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2011년도 8월 19일 날 역배열을 완성하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나름대로 에이 설마 더 빠지겠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급락 후 일시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하락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통해 갖고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시장의 방향성을, 주가의 방향성을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잘 이해하신다면 전반적인 방향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방법 두 번째, 바로 지지와 저항. 자, 여기 보시는 게 이평선이 어떤 구조냐면요. 지금 파란색 라인은 1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라인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은 120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의 추이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장기적으로 매집한 분들의 평균 매입 단가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틀 연속 단봉형 캔들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동평균, 가격, 주가 바로 위에 있는 이평선이 저항대 역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는 수렴했지만 터치도 못해요. 그죠? 옆으로 횡보를 하지만 결국엔 돌파를 못합니다. 의미 있는 돌파를 못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다시 하락.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어떤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현재 주가 바로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현재 주가 바로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저항선으로 세팅해갖고 매매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도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계량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매매 방법론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믿었던 120 이동평균선을 갭으로 이탈하니까 주가는 이제 충격 파동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믿었던 지지평선 이탈 시에 거래량이 붙어서 갭으로 하락한다. 그럼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악재가
노출이 된 거죠. 기술적 분석이 그거잖아요. 가격의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주가 방향을 예측하겠다. 지지선을 대량 거래로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공개 정보에 의해서 이 종목이 하락하는 걸 수도 있고, 주요 지지대를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지만 향후에 악재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나름대로 가격의 흐름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이 포커스를 맞추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바로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라면은 기술적 분석이 유독 집중하고 집착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건 바로 가격의 흐름이에요. 가격의 흐름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범위에서 움직인다. 악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상에도 없고 증권사 리서치상으로도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주가는 계속 과열 급락을 합니다. 나중에 왜 그 종목의 주가가 빠졌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미리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방법 세 가지입니다. 크로스, 특히 골든 크로스를 이용해서 매매 기법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골든 크로스는 21선과 5일선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21선을 5일선이 돌파한다. 골든 크로스예요. 매수 시그널입니다. 근데 사실은 5일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했다고 해서 선뜻 매수하기가 두렵습니다. 그죠? 선뜻 매수하기가 두려워요. 그러다가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을 때 요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아, 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에 수렴하면은 웬만하면 지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반면에 골든크로스가 매수 시그널이고 골든크로스 이후에 22선 추세 돌림목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매수 시그널. 근데 반대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경우엔 데드크로스고 단기 매도 시그널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매매 성공 케이스입니다. 의미 있는 장대 한봉 나오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근데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가격이 너무 위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21선과의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회귀하기를. 여기서 눌림목 만들고 이때 양봉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터닝합니다. 이때는 매수 위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종목은 골든크로스 나올 때 장대 한봉 나오고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리면은 거기가 핵심 지지대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거기다가 참고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터닝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매수 급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골든크로스 완성하고 근데 22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고개를 숙였어.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랜빌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랜빌의 법칙에 의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 가면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골든크로스 이후에 22일 이동평균선이 터닝할 때까지. 터닝하면서 추가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터닝할 때 매수하면은 단기 수익성과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속임수가 너무 많죠. 근데 크로스 만들고 골든크로스 만들고 의도적으로 특정 주체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시킨다. 가격을. 그럼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 패턴도 많이 나오고요. 실패 케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랜빌의 법칙을 활용하세요. 골든크로스가 나왔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터닝을 못하고 있어요. 빨간색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우상향 터닝 못하면 사지 마세요. 우상향 터닝하고 거기서 안착할 때만 사세요. 아까 성공한 케이스 봐보세요. 여기는 안착에 성공하잖아요. 빨간색 우상향 터닝하는 이동평균선 지지하잖아요. 반등 나왔죠. 하지만
지지가 안 된다. 터닝을 못 한다. 그리고 음봉이 이런 식으로 20일 이동평균 이탈한다. 그럼 절대 보면 안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고요하게 반등을 할지 말지 고민할 때, 막 반등을 시작할 때, 그럴 때는 골든 크로스 이후 22선 눌림목에서 매수하면은 수익성과가 나오겠지만 터닝을 못하면은 사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랜빌의 법칙이 여기저기서 다 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베이스 오브 더 베이스는 첫 번째 다우 이론, 두 번째 그랜빌의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분석하시고 활용하시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또 있어요. 바로 밀집도 분석.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매집한 분이건 중기적으로 매집한 분이건 장기적으로 매집한 분이건 매수 단가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매수 단가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는 이해관계가 비슷하다. 오르면은 더 오르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겠고 주요 지지대를 하향 이탈하면은 더 빠지겠지 하고 손절할 수 있겠죠.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평선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아주 중요한 추세 변곡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평선 밀집 구간 이후에서는 주가가 큰 상승 파동을 만들지 아니면 큰 하락 파동이 만들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2008년도 3월달 이평선 밀집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패턴인데요. 이 이평선 밀집 구간, 단기, 중기, 장기 매집 세력들의 매입 단가가 비슷한 구간에서 소위 말해서 기관 투자자가 됐건 외국인 투자자가 됐건 개인 투자자가 됐건 이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비슷한 구간에서 갭상승으로 치고 나갑니다. 언제? 2008년도 3월 19일. 그리고 어떻게 되죠? 추세 반등 나옵니다. 어떤 패턴 만들죠? 정배열을 서서히 완성해 가고 결국에는 정배열을 완성하면서 대세 상승 파동을 만듭니다. 아주 재밌는 이동평균선 분석론 중에 하나입니다. 밀집도 분석.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상태에서 옆으로 깁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밀집을 합니다. 모여라 꿈동산이죠. 말 그대로 모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보다는 이해관계가 비슷비슷합니다. 오르면 좋고 빠지면 기분 나쁘고 오릅니다. 일시적으로. 음봉이 나오죠? 5일선 꺾이죠? 2014년도 6월 17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매집한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실을 보게 되는 구간입니다. 5일 동안 매수하신 분이건 20일 동안 매일 매수하신 분이건 60일 동안 매수하신 분이건 120일 동안 매수하신 분이건 그리고 200일선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200일 동안 매수하신 분이건 모든 매집 세력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이에요. 단기 세력, 중기 세력, 장기 세력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손실을 커버하고자 하는 세력들, 로스컷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지죠. 변동성이 밑으로 크게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가 되는 겁니다. 밀집도 분석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은 약간 뭐 아니면 도라고 말해야 되나요? 본격적인 상승을 하든지 본격적인 하락하든지 여기서 기업 분석 같은 거 잘하면 좋겠죠. 기본적 분석만 충실한다면은 이평선 밀집 구간, 특히 바닥권에서 이평선 밀집하는 구간에 향후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접목시킨다면.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공통적, 주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도구다. 기본적 분석은 밸류에이션, 즉 가치에 집착을 하고 기술적 분석은 가격의 추세와 파동에 집착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면 아주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다 뽑아내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들 기업들의 전반적인 펀더멘탈까지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그 종목들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아주 신뢰도 높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밀집되는 구간이 좀 바닥권에서 나올수록 유리하겠죠. 자,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개념하고 핵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전반적인 개념 설명해 드렸고, 특히 다우 이론 너무나도 중요하다. 별 3개짜리입니다. 다우 이론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 이론의 추세 6국면에 대해서, 6국면에 대해서 6가지 국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승 국면, 하락 국면, 상승 국면의 3국면, 3가지 국면, 하락 국면에서의 3가지 국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의 특징, 캐릭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핵심 이론인 그랜빌의 법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전 케이스를 접목해 갖고 설명해 드렸네요. 그죠? 복습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방법. 이동평균선을 이해를 한다면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전 케이스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지지대, 즉 하방을 다질 수 있는 구간, 저항대, 더 이상 못 오르고 시차를 두고 주가가 하락 직전인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골든크로스를 이용해갖고 매수 급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고, 속임수와 실패 패턴에 대해서, 골든크로스의 속임수와 실패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밀집도 분석을 통한 추세 변곡점 포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스도 나름대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 1부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2부부터는 기술적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차피 다우 이론 자체가 추세를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자,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바로 추세 분석과 패턴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추세와 패턴을 활용한 접근론 2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